이 아이를 부디 잘 부탁하네. 이 아이를 부디 잘 부탁하네.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이 눈을 감으며 남긴 간절한 유언. 그 주인공은 세종이 목숨보다 아꼈던 적장손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1441년 축복 속에 태어난 완벽한 왕위 계승자.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고 12살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 소년의 앞을 가로막은 건 권력의 눈먼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충신들의 머리 위로 철퇴가 내리쳐졌고 소년을 지키던 울타리는 피비린내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역사는 의외의 인물을 기록합니다. 영월의 이름 없는 관리 엄흥도, 왕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는 서슬퍼런 어명 앞에서도 그는 왜 자신의 가족과 가문의 운명을 걸고 그 위험한 장례식을 자처했을까요? 아무런 힘도 없던 이 촌장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야심가 세조에 맞서 소년의 마지막을 지켜냈을까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이 지점, 역사의 공백 속에 숨겨진 뜨거운 의리에 주목합니다. 오늘 영상에선 영화를 보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날의 실화를 정리해드립니다. 세종이 지키려 했던 손자, 그리고 그 손자를 끝내 지켜낸 이름 없는 백성.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강원도 영월 관풍헌. 해가 서쪽 산마루로 기울던 시각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한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관풍헌 앞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왕방연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뜰 앞에서 머뭇거리며 발을 옮기지 못하는 그에게 나장이 다그쳤습니다. 시각이 늦어집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왕방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사약이었고 그 사약을 받아야 할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뜰 가운데로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소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익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갖춘 채였습니다. 비록 노산군으로 강봉된 패왕이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왕의 위엄을 지키겠다는 듯 등을 고추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선 제6대 임금 단종, 본명 이홍이. 그때 나이만 16, 한국 나이로 17이었습니다. 단종이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왔는가? 왕방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단종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숙부 세조가 보낸 사자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숙부 금성대군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은 뒤였습니다. 장인 송현수가 교형에 처해졌다는 소식도.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차례뿐이었습니다. 곁에서 단종을 모시던 통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공을 세우겠다며 스스로 그 일을 자청했습니다.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 단종이 앉은 좌석 뒤 창문으로 끈을 넘겨 잡아당겼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9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했다고 합니다. 세조실록에는 노산군이 금성대군과 장인 송현수의 죽음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 선조실록에서 기대승은 의금부의 사약 기록이 남아있고 당시 사형 장면을 현지인이 기록했으며 관찰사가 이를 보았다는 것을 근거로 타사를 주장했습니다. 중종대 유학자 음의 이자는 세조실록의 기록은 쥐새끼와 여우새끼들의 아첨하는 간사한 붓장난이니 속지 말라고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든 17살 소년왕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세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삼족멸문. 본인은 물론이고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아내 쪽 3대를 모조리 죽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월의 관리도 백성도 누구 하나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강바람이 시신의 옷자락을 적시고 물고기가 곁을 맴돌았습니다. 조선 왕조 27명의 왕 가운데 시신이 방치된 왕은 단종이 유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 그의 아내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시신의 손을 대면 우리 식구가 모두 죽습니다. 엄흥도가 아내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선한 일을 하다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세종대왕의 적장손이 이름도 없는 무덤에 묻히게 될 줄을. 과연 무엇이 이 소년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엄흥도라는 무명의 호장은 어떻게 단종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이제 시간을 16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441년 음력 7월 23일 경복궁에 경사가 났습니다. 당시 왕세자였던 문종과 세자빈 권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세종의 첫 적장손, 이름은 이홍이, 훗날 단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최초의 왕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장자의 적장자. 이보다 완벽한 정통성은 조선 472년 역사를 통틀어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세종의 아들 18명 가운데 장남 문종의 적장자로 태어난 이 아이야말로 조선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 날 세자빈 권씨가 산용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아이. 젖도 물리지 못한 채 어머니와 이별한 것입니다. 세종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왕후 소헌왕후와 의논하여 자신의 후궁인 혜빈 양씨에게 어린 세손을 맡겼습니다. 혜빈 양씨는 세손에게 조목벌 되는 여인이었지만 어린 홍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세종은 이 손자를 유독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이 아이가 안쓰러워서였을 것입니다. 세종은 원손을 안고 뜰을 거닐며 신하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448년 홍이가 8살이 되던 해 세종은 그를 왕세손으로 책봉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세자도 아닌 왕세손을 미리 책봉한다는 것은 세종이 그만큼 장남 문종의 건강을 걱정하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학자적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세종 말년 세종이 병으로 국정을 돌보기 어려워지자 실질적으로 약 7년간 대리청정을 할 만큼 유능한 왕세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몸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세종의 3년상과 소헌왕후의 상을 연달아 치르면서 등창이 재발하여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세상을 뜨기 전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따로 당부했습니다. 내가 죽고 문종마저 일찍 세상을 뜨면 이 어린 세손이 보위에 오를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이 아이를 부디 잘 보살펴달라.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세종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집현전 학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여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그것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1450년 소헌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세종대왕마저 승하했습니다. 어린 홍이에게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잃은 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보호자는 아버지 문종뿐이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하여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국정에 힘썼지만 이미 건강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에게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부탁하오.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이 아이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오. 문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7년만 더 살았다면 아들이 성인이 되어 자력으로 왕자를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재위 2년 2개월 만에 3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 소년 이홍이가 조선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즉위였습니다. 수렴청정을 해줄 대왕대비도 왕대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난 다음 날 죽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으며 아버지마저 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12해 만에 이 아이 곁에 남은 피부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종서와 황보인 그리고 세종이 남긴 집현전 학사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들이 머지않아 하나씩, 그것도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잔혹함의 중심에는 아이의 친숙부가 서 있었다는 것을. 단종이 즉위하자
조정의 실권은 문종의 고명을 받은 대신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두만강 유역의 육진을 개척하여 조선의 국경선을 확정한 위대한 무신이자 정치가였습니다. 큰 범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는 어린왕의 방패가 되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체계는 이른바 황표정사로 운영되었습니다. 대신들이 후보자 셋을 뽑아 이름 옆에 누런 종이를 붙여 올리면 왕이 이를 낙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신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였고 12살 소년 왕은 도장을 찍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던 수양대군은 활 16발로 사슴 16마리를 잡아 태조를 닮았다는 찬사를 들을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북한산 보현봉에서 규표를 들고 해지는 것을 관측할 때 다른 사람들은 험한 산세에 다리가 떨려 엎어졌지만 수양대군만은 평지를 걷듯 거뜬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문무를 겸비한 야심가. 그는 형 문종이 세상을 뜨고 어린 조카가 왕좌에 앉은 순간부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신복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경덕궁의 궁지기에 불과했던 한명회를 발탁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비록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모략과 권모술수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통해 홍윤성, 양정, 홍달손 등 무인 30여 명을 포섭했고 권람을 모사로 삼았습니다. 1453년 명나라 사행을 다녀오면서 신숙주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이양, 안평대군. 죽여야 할 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갑옷을 속에 입고 종 임어울운을 데리고 돈이문 박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에게 부탁하여 김종서를 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김종서가 달빛에 편지를 비추어 읽으려는 순간 수양대군이 눈짓했습니다. 임어울운의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대호, 큰 범이라 불리던 영웅이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아들 김승규도 뒤따라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육진을 개척하고 조선의 국경을 만든 위대한 무신의 최우치고는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곧장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입직승지 최양을 불러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반역을 꾀하여 사세가 급박함으로 미처 임금께 아뢰지 못하고 처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을 빙자하여 조정 대신들을 모두 입궐하게 했습니다. 13살 단종이 숙부에게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숙부의 귀에는 조카의 애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수양대군에게 협조적이었던 판중추원사 정인지, 이계전 등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간 대신들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국문을 들어서는 순간 홍윤성의 철퇴가 내리쳤습니다. 병조판서 조국관, 우찬성 이양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윤처공, 이명민, 민신도 사람을 보내 제거했습니다. 정적이었던 동생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뒤 사사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조정이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1453년 계유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수양대군 측은 난을 평정했다는 뜻의 정난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후대 역사가들은 이를 찬탈이라 규정했습니다. 사학자 함석헌은 유학을 국시로 한 조선의 정신이 이때 죽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3살 소년 왕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충신들이 하나씩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 왕에게는 울 곳조차 없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영경연서운관사, 겸판이병조사까지 겸직하며 정권과 병권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단종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의 손을 거쳤고 단종은 옥새를 찍는 것 외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의 추종 세력인 정인지, 신숙주, 한명회,
관람, 홍윤성 등이 단종에게 선의를 강요했습니다. 전하, 선의하시는 것이 종사를 위한 도리이옵니다. 이것은 청유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칼날 위에 놓인 강제된 양유였습니다. 15살 소년 왕은 왕자를 내놓았습니다. 형식상 자발적 선의였지만 단종에게 선택지란 없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이 되어 수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세종대왕이 말년에 거처했던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궁에서 손자는 패왕으로 유폐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유지를 받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55년 10월경부터 성삼문, 박팽년 등 치편전 학사 출신들은 비밀리에 단종 보기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 무신 유흥부, 단종의 외수권자신 등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세족과 상왕 단종과 함께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삼문 등은 이날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왕의 좌우에 큰 칼을 들고 서는 벼룬검을 맡은 성승과 유흥부가 세조와 의경세자, 부자 및 측근을 한꺼번에 처단한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6월 1일 연회가 열렸습니다. 성승과 유흥부가 벼룬검으로 세조의 좌우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거사가 성공하면 단종이 복이 되고 실패하면 삼족이 멸문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조가 전내가 좁다며 벼룬검을 두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한 명의 귀띔이 있었다는 설도, 세조 스스로의 직감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성삼문이 벼룬검을 없앨 수 없다고 반대했으나 신숙주가 세조의 뜻에 동조하여 운검은 취소되었습니다. 거사의 핵심인 벼룬검이 빠지면서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동조자 김질이 자신의 장인인 영의정 정창손을 찾아갔습니다. 정창손은 사위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조에게 고하면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 김질은 세조에게 밀고 했습니다. 세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성삼문이 의금부에 끌려왔습니다. 세조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팔다리의 살을 달구어진 쇠로 찢었지만 성삼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장에 오랜 벗 신숙주가 세조 옆에 서 있는 것을 본 성삼문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옛날 너와 함께 집현전에 있을 때 세종대왕께서 원손을 안고 뜰을 거닐며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아이를 잘 보살펴달라 당부하셨다. 그 말씀이 아직 귓전에 남았는데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세조가 물었습니다. 그래,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성삼문이 답했습니다. 상왕이 계시거늘 나리가 어찌 저를 신하라 하겠습니까?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흥부는 군기감 앞에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몸이 4조각으로 찢기는 극형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옥중에서 죽었고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자결했습니다. 연루자 70여 명이 처형되거나 화를 입었습니다.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공신들의 노비로 분배되었습니다. 관련자 500명에서 8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세종이 손자를 부탁하며 심어놓은 울타리가 모조리 불타 사라졌습니다. 성삼문이 죽으러 나갈 때 좌우의 옛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어진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룩하라. 그리고 절명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북소리 울려 목숨을 재촉하고 고개 돌리니 해가 저무는구나.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묵을 것인가. 그 불길은 마침내 단종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조정에서는 상왕 단종도 복위 모의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성삼문이 단종이 복위 모의에 관여했음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외할머니 권자신의 모친이 궁중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권자신이 창덕궁에 가서 상왕에게 긴 칼을 받아왔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대신들은 상왕에게 책임을 물어 지방으로 내쫓자고 건의했습니다. 세조는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57년 6월 단종의 장인 송현수와 권환이 영모를 꾸민다는 고변이 들어오자 세조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안치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1457년 음력 6월 22일 단종은 창덕궁 도나문을 나섰습니다. 첨지 중추원사 어득해가 군사 50명을 이끌고 호송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약 400리, 산과 고개가 이어지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소녀는 낡은 나묘에 올라탔습니다. 종로를 지나 동대문으로 빠져나가는 길, 백성들이 전별하려 나왔다가 관노에게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단종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종묘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세조의 명으로 어머니 현덕왕후의 위패가 불태워지고 현덕왕후의 무덤인 소릉이 파헤쳐져 강가로 이장되었다는 사실을 단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서는 하루밖에 함께하지 못한 어머니의 영혼마저 모욕당한 것입니다. 유백일 중간 베일치제라는 고개에서 단종은 남여에서 내려 한양 쪽을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한양에 남겨둔 왕비 정순왕후 송씨를 그리며 이제 겨우 15살에 혼인한 아내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7일간의 고행 끝인 6월 28일 단종은 영월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 청령포는 동북서 3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남쪽은 기암절벽으로 막힌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드나들 수 없는 그야말로 육지 안의 섬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끈적한 습기가, 겨울에는 강가의 냉기가 올라오는 곳. 이 외딴 땅에서 16살 소년의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 뒷산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돌을 주워 탑을 쌓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망향탑이라 부르게 된 그 돌탑에는 고향과 아내를 그리는 소년의 간절한 마음이 돌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600년 수령의 관음송 위에 올라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소나무가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볼관, 소리 음자를 써서 관음송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 단종의 운명에 결정적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이란 고려와 조선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로 지방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엄흥도는 본관이 영월인 토박이로 판관 엄한저의 장남이었으며 영월 엄씨 시조 엄임의의 12세 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산마루에 있던 엄흥도의 귀에 청령포 쪽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닿았습니다. 슬프고도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사육신들을 꿈에서 만난 단종이 잠에서 깨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엄흥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슬프구나, 저 곡소리가. 왕이 계신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냐. 가봐야겠다. 아내가 만류했습니다. 당신은 왕의 녹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 가야 할 의리가 없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리면 어쩌려 하십니까? 엄흥도가 답했습니다. 의리는 사람이라면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녹을 받아야만 의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오. 엄흥도는 강을 건너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단종이 물었습니다. 누구인가? 영월군의 호장 엄흥도입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는가? 곡소리를 듣고 마음이 슬퍼왔습니다. 단종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 내가 곡한 것은 꿈 때문이다. 꿈에서 육신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 그대를 보니 기이하도다. 마치 사육신을 보는 듯하다. 사람들이 초야에 선인이 많다더니 그대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르는 것이었구나. 앞으로 나오라. 엄흥도는 사양하며 옥깃에 눈물만 적셨습니다. 이로부터 엄흥도는 틈이 날 때마다 단종을 찾아뵙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왕의 녹을 먹지 않는 자가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유배지에서 소년왕의 유일한 위안이 된 것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서강이 범람하여 처소가 물에 잠길 위험에 놓이자 단종은 영월 관하의 객사 동원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청령포에서 불과 2달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관풍원은 영월 읍내에 있었으므로 청령포보다는 나았지만 유배자의 처지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매일 관풍원 옆의 2층 누각 자규루에 올랐습니다. 자규는 소쩍 새를 뜻하는 말로 밤마다 피를 토하며 울다가 죽는 새라 여겨졌습니다. 단종은 자신의 처지를 자규에 빗대어 자규사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왕이었으되 왕으로 살지 못한 소년의 피를 토하는 듯한 한탄이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자규루에 올라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의 아내는 잘 있을까? 세종대왕이 자신을 안고 뜰을 거닐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엄흥도는 단종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양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과일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한성부윤을 지내다 은퇴 후 영월 인근에 살고 있던 추익한이라는 이도 단종에게 머루를 바치며 친구처럼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유배지에서 소년왕에게 마음을 쏟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457년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 이유가 순흥부사 이보음 등과 함께 다시 한번 단종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지방민들을 설득하여 군사를 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동 관노의 고변으로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세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금성대군 이유는 사사되었고 단종의 장인 송현수는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세조는 마침내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도 살려둘 수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한 단계 더 강등시키고 사약을 내렸습니다. 음력 10월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장릉사보에 따르면 10월 24일이었습니다. 왕방연은 관풍원 앞에서 차마 발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나장이 발을 구르며 재촉했습니다. 시각이 늦어집니다. 왕방연이 하는 수 없이 뜰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단종이 걸어 나왔습니다. 익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갖추었습니다.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된 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왕의 위엄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인일로 왔는가? 왕방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가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을 곁에서 모시던 통인이 자청하여 나섰습니다. 공을 세우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이 고통을 빨리 끝내려 했던 것인지 통인은 활줄의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이 앉은 좌석 뒤의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9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했습니다. 통인은 그 즉시 9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만 16살 한국 나이로 17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던 왕이 숙부의 손에 의해 이름 없는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왕방연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청령포 근처 곡탄 언덕에 앉았습니다. 여울물 소리가 울었습니다. 사약을 전한 금부도사조차 울지 않을 수 없었던 죽음. 그는 시조 한 수를 남겼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유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밤길 예놓다. 그러나 단종의 비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도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더 참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둔 뒤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이 명은 단종에 대한 어떠한 동정도 추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경고였습니다. 이 엄명 앞에 영월의 관리도 아전도 백성도 누구 하나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 472년 역사에서 27명의 왕이 있었지만 시신이 방치된 왕은 단종이 유일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동강의 차가운 물이 시신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흥도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밤마다 찾아가 곡소리를 달래주던 소년왕이 지금 강물 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꿈에서 사육신을 보았다며 울던 그 소년이 이제 사육신의 곁으로 간 것입니다. 엄흥도는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아내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시신에 손을 대면 우리 식구가 모두 죽습니다. 자식들 목숨까지 내놓을 작정이십니까? 왕의 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엄흥도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소. 나는 왕의 녹을 받은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사람의 도리까지 버릴 수는 없으오. 임금의 시신이 강물 위에 버려져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을 보고도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 위선피와 오소감심. 선한 일을 하다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소. 다만 당신과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오.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흥도는 혼자서 관을 마련했습니다. 장례기구 일체를 손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가자. 한밤중이었습니다. 엄흥도와 아들들은 동강으로 내려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차디찬 소년왕의 몸을 관에 모시고 정중하게 장례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짊어지고 영월 엄씨의 선산인 동을지산으로 향했습니다. 영월 읍내에서 북쪽으로 약 5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아니면 시련을 더한 것일까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온 산이 흰 눈으로 뒤덮여 맨 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을 내려놓을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속을 헤매며 발이 시려오고 숨이 차올랐지만 엄흥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노루 한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엄흥도가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노루가 앉아있던 곳만 눈이 녹아 맨 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체온으로 따뜻해진 그 작은 자리, 엄흥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내린 자리로다. 바로 그곳에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정식 장례도 비석도 능호도 없는 무명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특별했습니다. 훗날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어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 조정에서 직관을 파견했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급하게 암장한 그 자리가 이미 천하의 명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장하지 않고 묘제만 고쳤습니다. 이곳이 지금의 장릉, 조선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 밖에 있는 왕릉입니다. 시신을 안장한 뒤 엄흥도는 결심했습니다.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솔들을 이끌고 한밤중에 영월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에서 엄흥도 일가의 행방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영월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관에 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나라님을 동정한 백성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삼종멸문의 어명이 내려졌음에도 동네 이장격인 엄흥도를 고발하는 대신 입을 다문 것입니다. 조정도 이미 죽어 위협이 되지 못하는 단종의 시신까지 찾아 파헤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엄흥도는 영월을 떠나 충청도 계룡산 동학사에서 단종의 3년상을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경북 문경 근처로 들어가 은둔하며 조용히 여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문경에는 그를 기리는 충절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벼슬도, 고향도, 이름도. 그러나 그가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 의리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단종이 차가운 영월의 흙 속에 묻히고 엄흥도가 자취를 감춘 뒤 한양의 역사는 잔혹하리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승리한 세조의 치세가 이어졌고 단종이라는 이름은 조선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영모가 되었고 그를 위해 울어주는 것조차 반역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칼날로 역사를 도려낼 때 민초들은 그 여백을 전설과 신앙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영월에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사약을 받던 날 영월의 하급관리였던 추익한의 꿈에 단종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꿈속에서 단종은 익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은 채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익한이 전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단종은 나는 이제 태백산의 산신이 되러간다며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죽은 어린 왕을 참아 보낼 수 없었던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지켜주는 신이 되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영월과 태백 일대에는 단종을 산신으로 모시는 사당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반면 현실에서의 단종은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세조 이후의 왕들에게 단종은 존재 자체가 정통성을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단종의 묘는 공식적으로 노산군묘라 불렸으나 관리는커녕 위치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엄흥도가 몰래 묻은 그 자리는 자풀이 우거진 채 황폐해져 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월의 관리들이 이 무덤을 돌보려 할 때마다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중종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단종의 무덤을 찾아 정비하려 했던 군수들이 부임하자마자 갑자기 급사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왕의 원혼이 서려 있다. 무덤에 손을 대면 화를 당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관원들조차 단종의 묘를 찾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저주라 기록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세조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싶지 않았던 소년 왕의 마지막 거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벽을 처음으로 깨뜨린 인물은
중종 36년 1541년 영월 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이었습니다. 앞선 군수들이 줄줄이 목숨을 잃자 모두가 영월 부임을 꺼릴 때 박충원은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의 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마침내 엄흥도가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마련했던 그 작은 분봉을 찾아냈습니다. 박충원은 단순히 묘를 찾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성껏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제사를 올린 뒤부터 영월 군수들이 급사하는 일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는 단종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왕의 예우를 받는 능은 아니었지만 이때부터 단종의 묘는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엄흥도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한 평의 땅이 80여 년 만에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16세기에 접어들어 조선의 정치적 주도권이 훈구파에서 살인파로 넘어가면서 단종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도덕과 명분, 그리고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살인들에게 단종을 위해 죽어간 사육신과 엄흥도는 그들이 지향해야 할 완벽한 인간상이었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은 조심스럽게 단종의 복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킨 자들이 어찌 역적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선조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육신의 후손들이 관직에 등용되기 시작했고 단종의 묘역에 비석을 세우는 등 점진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노상군이라는 죄인의 신분이었고 세조의 찬탈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는 낮에는 숨겨진 비사로, 밤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있는 야사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200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엄흥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흥도가 가소를 이끌고 영월을 떠난 뒤 그의 후손들은 신분을 숨긴 채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가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을 지킨 가문이다. 후대 기록에 따르면 엄흥도의 후손 중 일부는 다시 영월 근처로 돌아와 이름 없는 백성으로 살며 장릉 당시 노상군 묘를 남몰래 보살폈다고 합니다. 권력이 허락하지 않은 장례를 치렀던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그들은 역사가 허락하지 않은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241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엄흥도라는 한 남자의 의리가 그 후손들과 이름 없는 민초들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며 숙종시대의 대반전을 준비하던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200년의 기다림 끝에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명예회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년 왕의 눈물을 닦아줄 숙종의 결단, 그리고 마침내 대왕으로 돌아오는 단종의 모습. 단종이 묻힌 무명의 무덤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는 방치되었습니다. 노상군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위험한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왕통을 이어갔기에 단종의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은 곧 왕실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달랐습니다. 영월 주민들은 암암리에 그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근 백성들 중 그 자리를 밟거나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 주변에서 놀 때 그 자리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권력이 아무리 역사를 지우려 해도 백성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단종의 비정순 왕후 송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종이 죽고 난 뒤 정순 왕후는 궁에서 쫓겨나 한양 숭인동 청룡사 근처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동량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던 왕비가 솜니불도 덮지 못하는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순 왕후는 단종이 죽고도 65년을 더 살아 1521년 중종 16년에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보다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숨죽여 이름을 지우고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도 끝까지 절개를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정미수를 시양자로 삼아 단종에 대한 제사를 이어가게 했고 정미수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사림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사육신의 절의를 추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511년 중종 6년 그동안 발간이 금지되었던 남효원의 추강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육신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육신전이 포함된 책이었습니다. 1541년 중종 때 조정에서 노산군의 무덤을 찾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수소문했으나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 난감하던 차에 영월군수 박충원이 마침내 그 무덤을 발견하여 묘소를 정비했습니다. 엄흥도가 암장한 지 8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585년 선조 18년에는 엄흥도의 종손인 정병 엄한례에게 호역을 면제하고 노산군의 묘역을 수호하게 했습니다. 엄흥도의 충절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698년 숙종 24년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이 왕으로 복위된 것입니다. 241년 만이었습니다. 노산군이라는 치욕의 이름이 벗겨지고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는 뜻의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졌습니다. 정식 시호는 단종 온문공의 서우장순 안대왕. 17살 소년이 이름 없는 죄인으로 잠든 지 무려 241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숙종은 단종을 복위시키며 그를 끝까지 지켰던 이들에게도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사육신은 충절의 상징으로 복권되었고 무엇보다 모두가 외면할 때 시신을 거두었던 엄흥도의 이름이 역사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숙종은 엄흥도의 충심을 기리며 그를 공조판서로 추증했고 영월에 그를 기리는 정려문을 세웠습니다. 권력이 칼날로 지우려 했던 한 남자의 의리가 2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내어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월 장릉에 가보시면 한 가지 기이한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왕의 능 앞에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배식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호장 엄흥도의 이름이 당당히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충신 중에서도 왕의 무덤 곁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파수꾼이 된 것이죠.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두가 권력 앞에 무릎 꿇을 때 당신은 인간의 도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스크린으로 옮겨왔습니다. 17살 소년 왕의 고독한 눈빛과 그를 업고 눈보라 속을 걸었던 촌장의 거친 숨소리. 이제 이 비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 속 장면들을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영화가 끝난 뒤에도 영월의 차가운 강바람과 엄흥도의 뜨거운 진심이 한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그날의 더 깊은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